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B증권의 박수현 신흥시장 팀장님 모시고 중국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3월 초에 중국에서 이제 양회라는 정책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양회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양회가 어떤 건지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양회가 매년 하는데 네. 매년 사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해요. 네. 어떤 회인지. 사실 단순합니다. 양이 두 가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회가 회의, 그러니까 두 가지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회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핵심은 전인대이긴 합니다. 네. 그것도 줄임말인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중국이 앞으로 한 해 동안 경제 성장률, 재정 적자율, 고용 목표치 이런 거를 발표하는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회의가 정협이라고 있어요. 정치 협상회의, 그러니까 뭔가를 협상하는 회의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중국이 이 일당 독재라서 사실 정당이 하나만 있다고 그렇죠. 아시는데 정당이 사실 꽤 많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국회와 행정부가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어긋난 건 아닐까요? 네, 좀 독특하긴 하죠, 중국 구조가. 그래서 정협은 정말 국회 성격이랑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인대가 말씀하신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좀 더 당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과거에 중요한 이벤트가 여기서 나온 경우가 있었나요? 주로 여기서 네. 핵심은 과거에는 재정이긴 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재정이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주로 재정 투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렸던 사이클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2008년, 9년 그때가 있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만 그때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사실 우리한테도 좋은 영향으로 차화정 이런 것들이 막 달렸던 기반이 됐던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 모든 국가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중국이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다. 과거에는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시대를 이제 막 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둬야 되고 과연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재정도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왜냐하면 중국은 이 부동산이 앞단의 모든 키를 열쇠를 쥐고 있어요. 이게 풀려야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의 관심인 소비도 사실상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가장 앞에 있는 선제적인 방향성을 얘가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본다고 하면 중국은 이제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선 재정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은 이 토지 사용권이라고 해서 사실 이 정당, 공산당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70년 동안 사용권을 매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면서 얻는 이익으로 사실상 인프라 투자 같은 이런 재정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코로나 터지고 자산 가격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재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의 소비량은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거는 뭐 굉장히 단순한 로직인데 중국의 가계 자산의 한 70%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 가격이 빠지면 돈을 쓸 수 있는 이 동인과 유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거의 경기 개선의 핵심은 부동산에 쥐고 있고 중국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회에서 그래서 부동산은 조금 풀어주는 이런 기조가 확인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재정이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좀 헝다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연 중국이 과거처럼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참 너무 무너뜨리기에는 네. 여기가 중국 경기 여러 가지 펀더멘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경기가 사실 굉장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네.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성적표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재정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좀 올라오는 업턴을 보이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을 보면 중국의 이제 양회 기대감으로 해 가지고 인프라 투자, 소위 이제 철강 관련주들,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좋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좀 더 가져도 될까요? 순차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단순히 인프라만 보고 이런 시크릿컬에 달리는 걸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체 이런 철강 수요에서 비중을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이 제일 큽니다. 부동산이 55%, 그 다음에 인프라가 20%.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절대적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건데 인프라만 좋아진다라고 보고 시크릿컬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살펴보니까 부동산이 좋아질 것 같은데 혹은 이제 바닥은 다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이 결론적으로 철강의 수요라고 한다면 하나가 플랫하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하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쪽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을 안정화시켜서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실제로 이거에 근거되는 지표들이 움직였는가?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준공 면적, 부동산 분양 면적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로 갔었어요. 정부가 부동산 개발상들의 이 자금줄을 다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면서 리테일 단에서 불안한 거죠. 내가 집을 사놨는데 언제 준공될지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 아쉽게도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5개월 연속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항목의 합이 결국 철강 수요인데 하나가 이제 바닥을 다졌네.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여기에서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반으로 계속 중국 정부가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확신으로 좀 바뀌면서 시크릿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양회가 이번 주 주말이니까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게 우리의 예상에 부합하거나 조금 더 상회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럼 시크릿컬은 조금 더 뒤로 상반기 정도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간을 더 길게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그 금리라고 그럴까요? 이제 은행 대출 구조가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민간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방 정부가 이제 담보를 이제 제공한다라든지 재정을 보증한다라든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지방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그럴까요? 그 한도를 늘렸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 정도라면은 결국 부동산 쪽이라든지 인프라 쪽에 중앙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지방 정부에 그런 힘을 실어줬다 이런 신호로 읽어도 가능할까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렇게까지 지방정부가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특수채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방정부가 특수채는 100% 인프라 투자에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이랑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년 거를 계속 땡겨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도를. 그런데도 인프라 투자가 물론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우리의 예상을 초과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먼저 앞에 있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다시 제자리에 돌고만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0으로 가야 투자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거를 메꾸려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경기의 순환고리상 지금 부동산의 이 뭐랄까요, 버튼이 눌려져야 다른 것들이 이제 그린라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동산을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키다. 리오프닝과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드디어 중국이 갑작스럽게 12월부터 리오프닝을 선언을 했죠. 막 열고 막 했는데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 소비 관련주들을 국내에서 많이 이제 연결시켜서 보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주가가 탄력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중국은 장장 3년 동안 제로 코로나를 했으니까요. 네. 봉쇄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러면 경제를 풀었을 때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날 건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건지 이거는 우리가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생각을 조금 직관적으로 해보자면 사람들이 3년 동안 소비를 못했으니까 풀어주면 리오프닝 하면 무조건 소비를 바로 즉각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할 거야. 소위 용수철 효과를 기대를 했었죠, 저희가. 네. 예. 그래서 이 그 펜트업 디맨드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고 앞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축하는 소비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좋아질 건지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건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표가 일단 춘절해서 좋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소비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일단 상반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비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서비스업과 상품. 근데 일단 상반기에는 서비스업 위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 일단 못 돌아다녔으니까. 그렇죠. 이제 열어줬으니까 문을 열어줬으니까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이러면 이제 뭐 머리도 자를 거고 여러 가지 뭐 미용 같은 시술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국 안에서 도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 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죠. 사실 구조가 좀 바뀌면서 이 고용에서의 기여도가 점점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돌면서 고용이 돌면 결국 내 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안정되는 거라 그러면 상품을 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품 소비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소비재들 연결돼서 좋은 그림을 갈 수 있는 건 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글로벌 기관들의 예측이 다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현재 소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계 경제 파급력이 약할 거다라고 보는 측도 있고 또 한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반기에 그들이 이제 상품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에 또 자극을 줘서 그러니까 결국 수요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국이 더 금리를 옥죄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전체 파일을 좀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상 글로벌을 봤을 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5% 이상 가는 나라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중국하고 또 어디죠? 인도. 인도. 네. 그래서 EM에 두 개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론 지금은 굉장히 경기 침체를 걱정했다가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다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원자재가 결국은 전반적인 CPI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수요가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별로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글로벌 이 인플레가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아닐 수 있겠다. 그냥 오프셋하는 정도, 상쇄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중국발로 해서 글로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사이클이냐? 그건 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여담입니다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지금 중국을 옥죄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정서적인 거,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말고 정서적인 여파는 또 없을까요? 그거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다행히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강대강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중 갈등은 결국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거라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언제 압박해야 본인한테 가장 이득이 떨어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결론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1월 달에 또 대만 총통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중국을 압박해야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거에 효용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좀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쉽게도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이런 정치적인 충돌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는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대중국 관련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랄까 글로벌 IB도 그렇고 중국을 사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뭘 사라. 앞으로 3개월인지 네. 6개월인지 연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호라이즌을 두고 뭘 사라 이렇게 말하는 쪽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중국을 사라? 그럼 되게 애매할 수 있죠. 밑도 끝도 없이 사라? 네, 그럼 뭘 사야 되지? 그러면 이거 1개월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연말까지 사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물론 투자자 개인마다 운용하시는 또 철학이 다르시니까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런 기준을 한번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저는 일단 크게는 상반기랑 하반기랑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회가 끝나고 여기서 결정짓는 건 투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풀면서 여기에 자금을 기반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이 좀 풀릴 거다. 그래서 상반기는 조금 시크리컬에 연결되어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이런 쪽에 연관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의 훈풍이 조금 올라오고 중국에서도 이제 소비에 대한 고용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소비로 정말 이제 상품 소비까지 포함해서 올라가는 이런 궤적들이 좀 명확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가 춘절 전에 기대했던 지금 우르르 빠져 있는 소비주들을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차이나 관련되는 소비재들이 많잖아요. 중국도 중국에 정말 내수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과 관련해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저도 몰랐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우리 박수현 KB증권 신흥시장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